마가린이 버터보다 건강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수십 년 동안 그게 상식이었어요. 마트 진열대엔 저지방, 식물성, 건강한 선택이라는 문구들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어디서 왔는지 따라가다 보면 의사나 과학자가 아니라 식품회사의 기획실과 설탕 산업의 로비가 나와요.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번 구조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식탁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오늘은 트랜스 지방이 어떻게 탄생했고 누가 왜 그걸 건강식품처럼 팔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함정 안에 살고 있는지를 역사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볼 거예요. 이야기는 1869년 프랑스에서 시작돼요. 나폴레옹 3세가 군인과 서민에게 공급할 버터 대용품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고 화학자 이폴리트 메주 무리에가 동물성 기름으로 버터와 비슷한 식품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마가린의 시작이에요. 당시엔 트랜스 지방 문제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그냥 버터보다 싸고 오래가는 대체품이었어요. 20세기 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버터 공급이 줄어들자 마가린 수요가 폭발했어요. 군인 보급품으로 쓰이고 공장 노동자들의 식탁에 올랐어요. 이 시기엔 트랜스 지방이 뭔지도 몰랐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도 없었어요. 그냥 싸고 오래가고 편리했을 뿐이에요. 식품 산업은 이 재료를 점점 많은 제품에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식품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마트가 생기고 가공식품이 쏟아지고 냉동식품이 등장했어요. 이 모든 제품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재료 중 하나가 수소와 식물성 기름이었어요. 맛도 괜찮고 만들기 쉽고 오래가고 싸니까요. 소비자들은 그걸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았고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오히려 당시에는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보다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콜레스테롤이 없고 식물에서 왔으니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였죠. 이 인식이 마가린이 버터보다 건강하다는 마케팅의 기반이 됐어요. 진짜 문제인 수소화 공정에서 생겨나는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마케팅은 이 공백을 수십 년간 최대한 활용했어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미국 심장협회가 공식적으로 포화지방 대신 식물성 불포화지방을 권장하는 지침을 내놨어요. 의도는 좋았지만 수소화된 식물성 기름, 즉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마가린과 쇼트닝이 건강식품인 양 소비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졌어요. 좋은 의도의 지침이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된 사례예요. 과학은 복잡한데 마케팅은 단순하게 전달하다 보니 생기는 왜곡이에요. 그래서 건강 정보는 항상 어디서 나온 연구인지, 누가 자금을 댔는지,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됐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마케팅이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데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어요. 쇼트닝이에요. 쇼트닝은 요리할 때 재료가 눌어붙지 않게 해주고 빵이나 과자를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재료인데 수소와 식물성 기름이 주원료예요. 가정용으로도 팔렸고 제과업계에서 표준 재료로 쓰였어요.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관성으로 오랫동안 사용됐어요. 쇼트닝을 쓰는 빵집이나 과자 공장이 다른 기름으로 바꾸려면 비용이 들고 레시피도 바꿔야 하고 품질이 달라지는 리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바뀌어도 현장에서 실제로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소비자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20세기 들어서 수소화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생겼어요.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강제로 집어넣으면 반고체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형태의 지방, 즉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바삭한 식감, 긴 유통기한, 낮은 원가.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재료가 없었어요. 마가린, 쇼트닝, 과자, 크림빵, 패스트푸드 튀김기름, 이 모든 곳에 수소와 식물성 기름이 들어갔어요. 당시에 이 재료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였냐면 미국에서만 1970년대에 1인당 연간 수소와 식물성 기름 소비량이 수 킬로그램에 달했어요. 슈퍼마켓 진열대의 가공식품 중 상당수에 이 성분이 들어있었고 외식 산업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튀김기름으로 오래 버틸 수 있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수소와 기름을 표준 재료로 채택했거든요. 그 당시에 트랜스 지방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미국의 프레드 쿠머로우 박사였는데 1950년대부터 트랜스 지방이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식품 산업이 이미 거대해졌고 트랜스 지방을 건강식품으로 포장하는 마케팅이 훨씬 강력했거든요. 쿠머로우 박사는 약 60년 동안 FDA와 싸우면서 끝까지 이 사실을 알리려 했고 2015년이 돼서야 FDA가 인공 트랜스 지방을 식품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어요. 그의 나이 100세가 넘어서였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2003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 과자류의 트랜스 지방 함량을 조사했는데 일부 제품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이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후 2006년 트랜스 지방 저감 정책으로 이어졌어요.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정책을 바꾼 사례이기도 해요. 쿠머로우 박사 사례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과학이 진실을 발견했어도 그 진실이 소비자에게 닿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람들은 몸에 해로운 줄도 모르고 계속 먹는 거거든요. 지식이 아니라 산업 구조와 이익이 식품 환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 사례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2003년 미국에서는 변호사 스티븐 조지프가 크래프트 푸드를 상대로 오레오 쿠키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어요. 오레오에 들어간 트랜스 지방이 소비자, 특히 어린이에게 해롭다는 이유였어요. 소송은 나중에 취하됐지만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서 트랜스 지방 표시 의무화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어요. 소비자 한 명의 행동이 미국 전체 식품 정책을 바꾼 사례예요. 이런 사회적 흐름이 결국 2006년 미국 FDA의 트랜스 지방 표시 의무화로 이어졌고 이후 각국에서 규제가 강화됐어요.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식품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트랜스 지방 없는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소비자가 모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규제가 생겨도 그 허점은 계속 존재하고 기업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표기를 설계해요. 결국 마지막 방어선은 성분표를 직접 읽는 소비자예요. 규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소비자가 해야 해요. 규제와 기술 발전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분표를 읽는 습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부분 경화유가 있는지, 설탕이 몇 번째인지 그 두 가지만 봐도 충분해요. 여기서 1960년대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해요. 이 시기 미국에서 심장질환이 급격히 늘자 원인을 찾는 연구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당시 설탕연구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지방을 지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설계됐어요. 설탕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은 의도적으로 축소됐고 지방이 주범처럼 보이게 만드는 연구 결과들이 주요 학술지에 실렸어요. 이 내부 문서들은 수십 년 후 공개됐는데 공중보건정책 전체를 흔든 연구 조작의 증거였어요. 이 문서들을 분석한 연구가 2016년 JAMA 내과 학술지에 발표됐는데 설탕연구재단이 1960년대에 하버드 대학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연구 방향을 설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연구비를 받은 연구자들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주원인이라는 방향으로 연구를 정리했고 설탕의 역할은 최소화했어요. 이게 이후 수십 년간의 공중보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980년대 미국 정부가 저지방 식단을 공식 권고했어요. 지방을 줄여야 건강해진다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졌고 식품 회사들은 이 흐름을 타서 저지방 제품을 쏟아냈어요. 저지방 요거트, 저지방 우유, 저지방 드레싱, 진열대가 저지방 라벨로 뒤덮였어요. 문제는 지방을 빼면 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조사들은 그 자리를 설탕과 액상과당, 인공 감미료로 채웠어요. 사람들이 지방을 줄이면서 오히려 설탕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비만율과 당뇨 발생률이 급등했어요. 지방을 줄이려다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저지방이라는 라벨이 건강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역설은 지금 한국마트 진열대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저지방 요거트 하나를 예로 들면 지방 함량은 낮지만 당류가 일반 요거트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가 많아요. 저지방이라는 라벨을 보고 더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심리까지 더해지면 오히려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저지방 라벨이 소비자를 안심시키면서 구매를 늘리는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가 돼요. 이걸 알고 나면 저지방이라는 문구가 앞에 붙은 제품을 볼 때 자동으로 뒷면 성분표를 찾게 될 거예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이 반복되면 췌장이 인슐린을 계속 과하게 만들어야 하고 결국 인슐린이 잘 듣지 않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이게 대사질환의 시작이에요. 지방을 줄이려다 오히려 당 대사를 망가뜨린 거거든요. 건강하게 먹겠다는 선택이 오히려 몸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낸 아이러니한 결과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혈당이 올라가도 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면서 몸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 대응하려고 해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췌장이 지치고 결국 2형 당뇨로 이어지는 경로예요. 저지방 식단을 건강 식단이라고 믿었던
수십 년의 결과가 당뇨 환자 급증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로 나타난 거거든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국내 2형 당뇨 환자 수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왔는데 식습관 서구화와 가공식품 소비 증가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요. 저지방이라고 표시된 가공식품에 설탕이 가득하고 건강한 기름 대신 수소와 기름이 들어간 환경이 수십 년간 이어진 결과예요. 단순히 먹는 양이 늘어서가 아니라 먹는 것의 구성이 달라진 거거든요. 대한당뇨병학회 자료를 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예요. 공복혈당 장애나 내당능 장애처럼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도 많아요. 이 수치가 가리키는 게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지방 마케팅이 만들어낸 설탕 과잉의 결과가 혈당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과 습관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 식품 산업이 만들어낸 환경, 그 환경 안에서 살아온 결과예요. 개인이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렵게 설계된 환경이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 구조를 아는 것 자체가 환경을 바꾸는 출발점이 돼요. 식품을 고를 때 라벨 앞면이 아니라 뒷면을 먼저 보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수십 년간의 식품 산업 설계를 뚫고 나오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본 것, 그게 바로 그 시작이에요. 아는 만큼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져요. 지방을 둘러싼 수십 년의 혼란, 이제는 끝낼 수 있어요. 그 열쇠가 성분표 안에 있고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그 열쇠를 쥔 시작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식품이나 영양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를 만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외식 산업에서 쓰는 기름이에요. 가정에서 먹는 음식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식당에서 먹는 음식에 어떤 기름이 들어가는지는 알기 어렵거든요. 배달 음식, 분식집 튀김, 빵집 크림빵 이런 것들에 어떤 기름을 쓰는지 표시 의무가 없어요. 가공식품만큼이나 외식에서 쌓이는 트랜스 지방과 오메가6 과잉이 지금 한국인의 식단에서 무시 못할 부분이에요. 가정에서 기름을 바꿔도 밖에서 먹는 것에서 쌓이는 양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외식이 더 위험한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튀김류를 자주 먹는다면 기름의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크림이 들어간 빵과 과자류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은 2006년에 동양권 최초로 트랜스지방 저감 정책을 시행했고 이후 시중 과자류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크게 줄었어요. 이건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상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이면 영양 표시에 0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제품에 트랜스지방 0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0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한 봉지에 1회 제공량이 서너 번 나뉘어 있는 과자를 통째로 다 먹으면 각각 0.19g씩이어도 합치면 0.6g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트랜스 지방 상한선이 2000칼로리 기준으로 2.2g 미만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가공식품을 먹다 보면 어느새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가공식품 여러 개를 하루 동안 먹을 때의 누적 섭취량을 계산해 본 연구들이 있는데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 기준치를 초과하기 쉽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표시 기준의 허점을 소비자가 직접 메워야 하는 구조예요. 이게 식품 회사가 의도한 설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건 분명해요. 성분표 읽기가 왜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어떤 제품의 앞면에는 오메가3 강화라고 쓰여 있고 뒷면 성분표에는 수소 첨가 유지와 설탕이 앞쪽에 올라온 경우에요. 앞면만 보면 건강식품처럼 보이지만 뒷면을 읽으면 정반대예요. 이 두 면의 간격이 지금 식품 라벨의 현실이에요. 성분표에서 부분 경화유 또는 수소 첨가 유지라는 표현이 보이면 그게 인공 트랜스 지방이 들어갔다는 신호예요.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트랜스 지방을 거의 없앤 가공 기름도 많이 나왔지만 이 두 표현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한 제품이에요. 기술이 발전했다는 게 반드시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 있어요. 트랜스 지방을 없앤 대신 고도로 정제된 팜유나 팜올레인을 쓰는 경우가 늘었는데 이것들도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트랜스 지방 제거가 해결책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지방의 종류를 계속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예요. 결국 식품 산업은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는 방향으로 대응해요. 트랜스 지방이 문제가 되자 팜유로 바꿨고 팜유가 문제가 되면 또 다른 재료를 찾을 거예요. 이 흐름을 앞서 보려면 특정 성분 하나를 피하는 게 아니라 가공 과정이 많이 들어간 식품 전체를 의심하는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연에서 온 형태에 가까울수록 몸이 처리하기 수월한 구조예요. 가공 단계가 많아질수록 원재료의 성질이 바뀌고 보존제나 첨가물이 들어가고 지방 구조도 달라져요. 이 원칙을 기억해두면 어떤 새로운 식품 성분 논란이 나와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겨요. 성분표에 모르는 이름이 많을수록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재료가 단순할수록 몸이 처리하기 쉬운 음식이에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트랜스 지방 상한선은 2000칼로리 기준으로 2.2g 미만이에요. 여러 종류의 가공식품을 먹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쌓이거든요. 성분표 확인 습관 하나가 실질적인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이 혈관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해요. 몸이 처리 경로 자체를 모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혈관 안을 그냥 떠돌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거든요.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는 방식이 포화지방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에요. 인슐린 신호 체계까지 방해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장병 위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트랜스 지방이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신경세포막을 이루는 정상적인 지방 자리를 차지하면서 뇌 기능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이 분리된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안의 지방 종류가 수십 년 후에 심장과 뇌를 동시에 결정하는 셈이에요. 라벨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단순한 주의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식품회사는 합법적인 기준 안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보이도록 표기를 설계해요. 저지방이라는 문구가 건강을 의미하지 않고 트랜스 지방 0이라는 표기가 트랜스 지방이 없다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라벨은 마케팅이고 성분표가 사실이에요. 실제로 오늘 집에 있는 과자나 크림빵 하나를 꺼내서 성분표를 읽어보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부분 경화유, 수소 첨가유지라는 글자가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 1회 제공량이 얼마인지 보면서 실제로 얼마나 먹게 되는지 계산해보는 것, 이 두 가지만 체크해도 식품을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식품 성분표에서 성분 나열 순서가 의미 있어요. 식품위생법상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성분을 적어야 하거든요. 설탕이 앞쪽에 나온다면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저지방 드레싱이나 건강 스낵처럼 보이는 제품에서 설탕 또는 액상과당이 두세 번째 성분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를 직접 확인해보면 충격적인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액상과당이라는 이름으로 설탕의 역할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설탕, 포도당, 과당, 액상과당, 말토스, 덱스트로스, 이름은 다르지만 다 당분이에요. 이것들을 나눠 표기하면 개별 함량이 줄어들어서 성분표에서 앞쪽에 나오지 않게 되는 효과가 생겨요. 성분표를 읽을 때 이런 이름들을 합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저지방 트렌드가 퍼지면서 지방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 인식이 오히려 설탕과 트랜스 지방이 판치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건강을 위해 한 선택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던 수십 년이었어요. 이제는 그 구조를 알고 봐야 해요. 지방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지방인지가 중요하거든요. 트랜스 지방은 피하고 포화 지방은 자연 식재료에서 적당량,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는 충분히 챙기는 것. 이 방향이 맞으면 라벨에 속지 않아도 돼요. 마트에서 식품을 고를 때 라벨 앞면이 아니라 뒷면 성분표를 보는 습관, 저지방이라고 쓰인 제품에서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선택이 달라져요. 부분 경화유, 수소 첨가 유지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냥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수십 년의 마케팅 설계 앞에서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설탕 산업이 연구비를 지원해서 지방을 악당으로 만들었고 식품 공장이 유통기한과 원가를 위해 트랜스 지방을 퍼뜨렸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혈관 안에 쌓이고 있어요. 이걸 아는 것 자체가 그 설계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진짜 교훈은 뭘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단순한 처방이 아니에요. 건강 정보가 어디서 오는지, 누가 그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는지, 그 뒤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탕 산업이 연구비로 과학을 조작할 수 있었던 건 소비자들이 전문가와 기관을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성분표를 직접 읽고 라벨의 문구와 실제 내용을 구분하는 능력이 지금 시대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역량이 된 거예요. 오늘부터 마트에서 저지방이라는 라벨을 보면 앞면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고 뒷면 성분표를 먼저 펼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건강한 선택은 앞면이 아니라 뒷면에 있어요. 식품회사가 설계한 라벨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물을 읽는 거예요. 부분 경화유가 없는지, 설탕이 몇 번째 성분인지, 1회 제공량이 얼마인지 이 세 가지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면 수십 년의 마케팅 설계를 뚫고 실제로 몸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어요. 식품 산업의 설계를 알고 나서 하는 선택과 모르고 하는 선택의 결과는 10년 뒤 혈관에서 차이가 나요.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 그 차이가 몸을 바꿉니다.